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젠더 돋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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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네.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2이고요. 시즌 2의 마지막 녹음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시즌 2 대중문화 젠더 녹음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젠더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방점이 더 많이 찍혀져 있었고 그게 저희의 기획 목표이기도 했었죠. 우리들끼리 우리 얘기하자. 네. 그래서 이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지막을 기념하여서 뭐 니들 얘기도 좀 들어봐 줄까? 뭐 이런 말. 영광입니다. 네, 이제 남성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사회를 사로잡았던 중요 키워드는 단연 이제 여성 혐오였을 것 같고 사실은 2016년에 그 여성 운동들을 추동했었던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게 해줬던 그 역할을 했었던 게 전 여성 혐오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쭉 계속 얘기했지만 남성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의 여성 혐오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사회 자체가 여성 혐오라는 문제에 시선을 돌리게 됐었던 중요한 계기들은 뭐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라고 채태 선생님 소개하셨지만 그 시해남들이 일으킨 어떤 사건들 때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여성 혐오와 관련된 남성성이랄까? 남성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성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 탐구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문화평론가이시기도 하고 청년 문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디지털 문화의 문화를 섭렵하고 계시는 채태선 선생님을 모시면 좋겠다 싶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 안에서 채태선 선생님이 어디 발표하신 거를 들었는데 디지털 남성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게임 포르노 그리고 이제 남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남성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 절묘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 뭐 지난해 있었던 오늘 제가 10대 뉴스에서 일부러 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룰 거라서 되게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역시 넥슨의 김자연 성우가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제 계약 해지를 했었던 넥슨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게임 회사잖아요. 그 게임 유저들이 막 항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하나 있고 뭐 그 전에 말하자면 김치년이 된장년이 이런 여성 혐오 발화들이 나왔었던 것은 일베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남쪽 커뮤니티였었으며 또 한편에 뭐 제가 위에서 소개를 하긴 했지만 2016년에 가장 큰 화두였던 디지털 성범죄 뭐 소라넷의 문제, 몰카, 리벤지 포르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포르노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선생님 발표하시는 제목을 이렇게 보고 야 요거 되게 재미있구나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을당 청취자들도 이 여성 혐오를 발산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잘 싸우기 위해서 함께 잘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채태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우. 또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와우.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모셔야 되는데 이미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니 저희가 누구를 모셔와도 미리 등장시켜 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나가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이자 어쨌든 마지막 남자 게스트가 됐는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성 혐오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그런 남성들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한 번쯤은 다루어 보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뭐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친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그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이 훈육?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그런 한국의 남성성을 안 바뀌고 끊임없이 여성 혐오를 발화하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도 좀 궁금했는데 정말 마침 딱 맞는 선생님을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민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10대나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만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대에서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의 여성 혐오가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그러게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아마 한국도 뭐 이렇게 분반 뭐 여자 남자 남학생 분반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크는데 뭐 그렇게 싫은 걸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선생님 이야기 안에서 약간의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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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에서 여성 혐오가 생겨난 건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의 역사는 워낙에 또 유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기원 전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지털 문화 때문에 여성 혐오가 뭐 생겼고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첫째로는 디지털 문화라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분기점들을 몇 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익명의 다수와 만나고 그들에게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받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게 또 남성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들에 더 많이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사 결과에서도 뭐 돈도 많이 쓰고 사실 그다음에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디지털 네. 내에서 자기 활동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면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세대의 문제에 더 가깝죠, 이게. 여기서 디지털 남성성이라 하면은 어쨌든 디지털 유저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청년 세대적으로는 더 가깝고 예. 이들이 이제 이 디지털의 활동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인데 게임, 포르노, 인터넷 커뮤니티, 커뮤니티죠. 남초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특별히 중요한 건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인터넷 하잖아요. 정보 검색하려고도 하고 예. 뭐 SNS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들의 대체로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여가 활동으로서의 디지털 활동은 다 자발적으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라든지 뭔가 그런 메시지들은 더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거부감 없이. 그리고 그 문법 자체가 이제 그 디지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니까 적어도 교과서보다는 인터넷 글이 재밌잖아요. 그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어떤 중요도의 문제 같은 거에서는 확실히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나 뭐 시간 이런 데에 들이는 시간 뭐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쨌든 기술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확실히 스마트폰 이전하고 이후는 또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핸드폰 욕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딱 나타났을 때 이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은 어쨌든 인터넷을 하려면은 그 굉장히 느린 3G로 이렇게 막 문자 쳐가지고 간단한 검색 정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컴퓨터를 쓰거나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24시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 어디서도 내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것에 따른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으로 조사를 하는 게 요즘에는 좀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네요. 뭐 이걸로 뭐 전화하다가 뭐 전화하면 전화로 잡힐 거고 인터넷 검색하고 있으면 인터넷 검색으로 잡힐 거고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으로 잡힐 거고 그렇잖아요. 네. 학습하고 있으면 학습으로 또 잡힐 거고. 그래서 어쨌든 기술 발전이 가져온 그 패턴 변화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먼저 2016년에 대체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인터넷 PC 통신이 그 전에 있었는데 사실 PC 통신은 굉장히 더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 덜했거든요. 거기는 다 유료 가입을 했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사용자들끼리 그래도 지금보단 훨씬 더 점잖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도 똑같이 싸우고 뭐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존댓말은 써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룰은 있고. 그때 그랬어요? 예. 뭐 이렇게 게시판에서 막 되게 쌍소리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러고 말리고 막 이런 예. 이상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때도 그런데 뭐 하다못해 그냥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때는 회원 자격을.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는 계속해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 고사랑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터넷이 이제 우리에게 전자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거다 막 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뉴스넷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사에 댓글 달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쌍방향 토론을 하고 소통, 막 쌍방향 소통을 하고 막 공론장이 형성될 공론장이 것이며. 형성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생성된 거는 공론장이 아니라 하치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이 그 간사한 건데 그래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돼요. 들 그래요. 근데 인터넷은 일단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막말이 나오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더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막 이런 표현과 그런 것들이잖아요. 논리도 되게 단순한 게 더 각광받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야겠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이버 스페이스가 열렸을 때는 뭐 이제 좌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여기를 새로운 어떤 그 거점으로 삼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5년, 6년,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언제쯤이죠?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예, 그 즈음이죠. 항상 한창 막 이렇게 홈페이지들 만들고 막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헛거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2000년대 초반인가 38 의미 이런 거 사이버 토론회하고 막 했었어요. 네. 참 그때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정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진지한 마음으로 왔는데 저쪽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게 쌍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억지 부리고 막 도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지한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선 내가 더 이상 뭘 못하겠구나 하고 떠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인터넷에서의 소통의 디폴트라는 게 모욕인 거죠. 상호 모욕을 전제로 하고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한쪽에서 또 고소를 하는 거고, 네, 뭐 고소를 해서 뭐 이게 또 이제 이걸 그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거를 인터넷 전문 용어로 네, 뭐 인실비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인생은 실전이야. 삐삐야 뭐 이렇게 약자예요. 예. 네. 그걸 줄여서 이제 인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소통을 그러니까 수많은 고소 고발이 인터넷상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의견이라고 해봤자 거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음모론 아니면은 그런 흑백 논리 아니면은 뭐 그런 비하 발언 같은 것들. 이게 꾸준히 10년 정도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의견의 개토화가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이걸 전제로 일단 해야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예,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버 공간이 열리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역사가 지금 한 10년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계속 어떤 식의 좋은 가치들을 살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돌아왔다가 밀려났다가 돌아왔다가 밀려났다가 그러니까 쭉 나빠졌다라기보다는
그 10년 예컨대 이런 거 같은 건데 뭐 언급을 좀 하셨지만 예컨대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이버 공간이 페미니즘 운동에 되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이 활동을 했었고 또 이제 한풀이 꺾여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할 때에는 또 뭐 집단지성이나 웹 입점령이라고 하는 참여형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믿음 같은 게 또 이제 돌아와서 그런 공간으로서 저는 트위터가 한국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그것을 악화와 양화로 표현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의 공간이 열렸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되게 희망에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될수록 그 성격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이 뺏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반복되는 역사고 이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공간들을 채우는 게 이제 어떤 그 웹 표준으로서의 상호 모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호 모욕이 표준이 됐다는. 되게 재밌는 게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 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재미있는 글들, 이렇게 사람 유저들을 낚는 글들이 대체로 내가 얼마나 루저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와서는 네가 얼마나 루저인지를 보여줘서 짓밟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인기를 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 변동하고도 좀 관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들이 얼마나 격조 높은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에 사실은 반도 못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의 어떤 그런 반권위주의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뭐 그런 문화적인 삶에 대한 열망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공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실 논리, 결국에는 현실의 논리가 그 공간을 장악한 거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 듣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90년대 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가지라고 강요당했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도생이면서 그런 게 뭐 나를 디스를 하든 남을 디스를 하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좀 이 공간이 있겠죠. 상당히 그러면서 뭐 배설구가 되거나 사회에서 어떤 자기 발언을 못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러니까 점점 냉소화됐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나쁜 정책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된 그러한 역사였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네. 이제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85.1%예요. 그래서 사람 수로 따지면 4,194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써요. 아, 국민 중 85.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 중에 이제 여성 이용률이 2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50% 조금 아래쪽이에요. 47인가 8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의 이용 수치는 그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거의 50%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인구 대비로 보면 거의 50%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다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어르신들 아니면 거의 다 쓴다는 건데. 웹상의 문화 자체는 굉장히 또 과잉 남성화돼 있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랭킹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발생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이트들의 이제 랭킹을 매기는 서비스인데 한국에 이제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긴 유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사이트에서 한국의 사이트들을 집계한 거를 봤는데 50대 사이트 중에 이제 그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큰 그런 상업 사이트 빼고요. 커뮤니티 사이트들 한정으로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단
그 나무 위키가 13위고. 나무 위키. 네. 나무 위키 한번 얘기했죠. 그 반대로 해서 우리 아름드리 위키 만들어졌던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을당 청취자들은 나무 위키를 알고 있어요. 네, 좋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루리웹 여기는 그 비디오 게임 하고 그런 취미 전문 사이트예요. 여기도 남성 유저가 엄청나게 많고 대표적인 남초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루리웹이 17위. 네. 그다음에 오늘의 유머가 19위. 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정의당 게시판 사건 터졌을 때 노회찬 씨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이게 여론이라며 메갈리아는 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입니다. 그리고 이제 뽐뿌라고 여기는 주로 이제 핸드폰 정보 교환하는 원래 처음에 사이트였다가 지금은 그냥 대형 커뮤니티가 됐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기가 21위. 그다음에 클리앙 여기도 이제 그 여기는 약간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있는 30대 정도의 남성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22위. 그다음에 그 일베가 24위. 더 일베가 24위. 그다음에 딴지일보가 34위. 꽤 높네요. 그다음에 인스티즈라는 데는 이제 주로 옛날엔 연예인 관련된 연예 뉴스나 뭐 정보 같은 거 많이 공유하죠 사이트인데 여기는 약간 좀 여성 유저가 많아요. 남자보다 많은데 여기가 38위. 그다음에 이제 SLR 클럽이라고 그 사진 정보 공유하던 데인데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아재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48위. 그래서 인스티지를 빼고는 다 남초예요. 50개 중에. 그렇군요. 커뮤니티 사이트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과잉 남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뭐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여성 유저들도 남성 젠더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거나 혹은 남성 젠더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자체가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5년 메갈리아 미러링이었었던 거죠. 실은 나 여자였다라고 밝히는 커밍아웃의 계기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DC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들의 약간 원류격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초창기에 그런 웹문화 같은 걸 선도했던 곳인데 거기에도 여성 유저가 많았지만 이제 그 여성 유저인 게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쪽지 보내가지고 성희롱하고 뭐 만나자 그러고 뭐 이런 사람 이런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위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냥 남자인 척 하는 게 그냥 편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디폴트 성별은 남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많은 갤러리가 몇몇 개 있었는데 그런 갤러리를 제외하고서는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그 맥겔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딱 보면 완벽하게 DC 문법인데 성별 반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관찰을 하거나 자기가 사용했던 게 아니면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화되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이제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돌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르스 갤러리에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근력을 키웠구나. 여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메갈리아 미러링이라는 걸 할 때 처음에 딱 반응이 이거 여자애들 일이가 없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험한 말을 쓸 리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재밌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여성 유저들은 대상화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찍어내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성들이 이때까지 즐겨왔었던 언어이기도 하고 여성들의 언어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때 웃겼던 반응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야, 진짜 여자들은 진짜 여자 쇼핑센터에 모여가지고 쇼핑하고 차 마시고 있지 지금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저런 걸 싸고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또
저도 모르게 인터넷 용어를 썼는데 글을 싼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뭔가 약간 들으시기에 험한 표현이 나온다 하면 아 인터넷 용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사실 댓글의 경우에도 되게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네이버 뉴스를 기준으로 댓글 다는 사람의 77%가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달려있는 댓글의 77%는 남자. 그것도 몇몇 유저가 이제 계속해서 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은 한국에서 워낙에 이렇게 여론 수렴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없었는데 인터넷 이후에 그래서 약간 좀 무자비하게 그냥 그러니까 무자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무절제하게 그냥 막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 퍼다가 올리면서 인터넷 여론 혹은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방식의 기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소개된 것 중에 결국에는 그래서 77%가 결국엔 남성 의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웹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될 때에는 항상 이렇게 남성 편향적인 방식으로 재현되거나 묘사되거나 예, 그게 이제 계속되어 왔다는 게 일단 이게 네이버가 요즘에 재미있는 게 댓글의 성별 비율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쓰면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욕을 하거나 이런 식인데 한 번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소라넷 관련해서 그러니까 칼럼을 썼나 이랬는데 그 칼럼이 메갈리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메갈 언니들이 욕먹고 지금 이 글이 욕먹고 있다. 소란데 폐쇄 전이었거든요. 폐쇄하자는 글이 욕을 먹고 있다. 우리가 가서 화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싸움을 같이 해주자라고 하면 화력 지원하자 그러고 막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공방이 벌어지는. 그렇죠. 왕왕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제 글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글들은 대체로 이제 그 젠더 이슈 관련해서 쓰는 글들인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해에 이제 또 그 페미니즘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 정말 그때는 연재였는데 글을 한번 쓸 때마다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제가 글을 그때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글을 길게 쓸 수 있잖아요.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글을 막 A4 3장 막 이렇게 써서 보내서 인터넷에 올라가면 밑에 댓글이 그거에 한 5배 달리는 거예요. 5배, 6배 달리는데 다 이제 그런 거 욕하는 글 막 이런 거 회사에선 좋아하더라고요. 트래픽이 많이 온다. 반응은 좋은 거다 이러면서. 예, 이렇게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2016을 좀 소개를 해주셨네요. 정말 별로 아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삶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이미. 그러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스마트폰 이후로 더더욱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여가 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여가 활동 조사라는 걸 2년마다 해요. 그거 2014년에 이제 활동한 걸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TV 시청이에요. 저요. 예, 51.4%로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근데 2위가 인터넷 검색, SNS, 뭐 UCC 제작, 뭐 이런 게 2위예요. 11.5%예요. 여전히 간극은 좀 크네요. 네, 간극은 큰데 그래도 어쨌거나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위가 산책. 근데 산책을 사실 취미라고 하기에 조금 미묘하고 걸으면서 또 뭔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산책이 4.5%고 4위가 게임이에요. 4%. 이건 큰 숫자인 것 같아요. 네. 2위, 4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중복 응답률을 좀 포함을 해보면은 인터넷이 30.8%, 게임이 13.8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디지털하고 관련된 여가 활동이 각각 2위랑 4위를 차지하는 거죠.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요,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이 디지털 쪽에 비중이 높고요. 근데 잠깐만 문득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포르노 시청은 자기가 여가로 등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포르노 시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인터넷 없는. 검색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거기에 포함돼 있겠죠. 아니면 뭐 그 시간을 빼고 응답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영화 관람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것 자체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목적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연령이 어릴수록 그 다음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의 경우가 좀 컸는데,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 그 게임 이용자 조사랑은 약간 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조사인지는 사실은 좀 미묘한데, 어쨌든 게임의 경우에는 남성이 6.8%를 하는데 여성이 1.3%를 이용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청년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대, 20대 청년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여가 시간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디지털 활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여가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과 포르노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으로 논다라고 하면 이 세 개 말고 딱히 없거든요. 뭐.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인터넷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지점들이고. 근데 이렇게 포르노가 디지털 여가에 들어갈 만큼 비중을 차지해요? 모든 사실은 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활동에서요, 포르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제나 높아요. 언제나 높고, 지금 이제 정확한 규모는 파악을 못하고 추산인데, 전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전체 컨텐츠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 포르노가 20에서 30%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뭐 1초에 전 세계적으로 뭐 몇만이 아니고 뭐 몇 천억 번, 뭐 몇억 번씩 막 네, 검색한다라는 통계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확하게 통계나 뭐 데이터를 내기에 조금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인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포르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굉장히 논란이 분분은 하긴 하지만, 예컨대 성적인 컨텐츠라고 규정을 한다면 뭐 디지털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소프트한 어떤 성적인 컨텐츠까지를 아우른다고 하면 저는 한국은 50%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들이 필요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어떤 단어를 넣더라도 반드시 헐벗은 언니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포르노적인 이미지, 여성 이미지가 검색이 걸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10대 뉴스 설명할 때 얘기할 때도 잠깐 말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운동을 하시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소란을 폐쇄하는데 기여를 하셨었던 그 메갈리안들이 이제 만든 단체인데, 거기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그냥 숫자만 찍어도 한국에는 이제 포르노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숫자들이 그 대상의 나이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7하고 찍으면 뭐 7살 소녀의 이미지가 뜬다든지, 뭐, 그러니까 여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양을 포르노적인 이미지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언론사 사이트만 들어가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광고들. 맞아요. 네, 그런 무슨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실상 포르노 사이트들 광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사실은 인터넷 문화에서 포르노라는 것들은. 그리고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야 워낙에 거기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거고요. 해서 이 세 가지인데, 특히나 이게 이제 저만 해도 뭐 한 10대 후반? 그때쯤부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때니까요. 그럴 때 시작했고, 게임은 더 사실은 일찍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유년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떤 많은 것들을 대체하거나 혹은 그것을 주도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 된 거죠. 뭐 놀이, 사회적 관계 맺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 그다음에 뭐 성적 쾌락, 뭐 성적 자극, 심지어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성을 가지고 이게 참여하는 장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하고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사춘기 때는 다 반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체제와 기존의 것들의 기성의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어떤 반대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인 거거든요. 또 그런데요. 그래서 먼저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네. 저는 게임을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게임을 한 지. 몇 세에 입문하셨나요? 5살쯤이 아닐까요, 아마? 4살, 5살쯤인 것 같아요. 롤플레잉이나 이런 것 아니죠. 그냥 단순한 오락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예. 제가 그 개인 컴퓨터가 처음으로 생긴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예. 그때 근데 그 컴퓨터로 역시 제일 많이 했던 게 게임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합니다. 게임을. 원래 꿈은 게임 제작자였어요. 저는. 네. 그걸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2016년에는 사실 게임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재밌는 이유는요. 게임이 젠더 관련된 이슈에 이렇게 많이 등장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넥슨 사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넥슨 사태가 사실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 그 넥슨에서 이제 300억을 들여서 새롭게 개발한 신작 게임 서든어택 2라는 게임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을 했는데 이 게임이 정말 굉장히 부적절한 묘사로 선생님 보셨어요? 네. 아니 어느 강의에서 네. 그 화면 캡처한 거 보고 그 여성의 가슴의 크기에 제가 경악하다 못해. 네.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장을 누비는 베테랑이에요. 근데 나이는 18살, 17살이고요. 근데 뭐 신체 사이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뭐 사실 그 옷은 되게 그 전투를 할 때 굉장히 부적합한 옷이고 전투에 전혀 유리하지 않은 헐벗은 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게임들이 그런 식의 약간 노출 있고 뭐 그런 묘사를 하긴 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같은 경우는 진짜 보고서 그 중에서도 좀 너무 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일부 남성 유저들도 보고서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좀 과도하고 좀 자기적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의 그 티저 오프닝이 풀렸을 때, 티저 동영상이 풀렸을 때 이제 시위 조직이 된 거죠. 이것도 강남역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부적절한 신체 사이즈나 옷이나 뭐 이런 것이뿐만이 아니라 티저에 나왔었던 거는 이 캐릭터가 살해당했는데 거의 이제 뭐랄까 성폭행 이후의 모습인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방식의 그거야말로 부적절한 앵글로 촬영이 된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심지어 이 캐릭터가 강남역 10번 출구였었죠. 거길 걸어가는 이미지가 나오면서 사실은 저는 봤을 땐 이건 명백하게 넥슨에서 의도한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강남역 10번 출구가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트리뷰트다 이것은 10번 출구에 대한 왜냐하면 그 강남역에서 이제 그 남자 이만한 남자 테러리스트라고 막 이렇게 맞서서 싸우거든요.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총 쏘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간극이 있네요. 그게 물론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의식을 안 했을 수는 없잖아요. 강남역 10번 출구는 이미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남역 중에서 10번 출구가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10번 출구 사건이 생기고 게임 회사가 이런 티저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간극이 너무 짧기는 하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이나 뭐 이쪽에 게임 회사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의도성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겹친 것 같아요. 근데 요는 그런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 몇 번 집회를 했었어요. 여성들이 넥슨 본사 앞에서.
그리고 게임 그래서 이제 그 항의 때문에 이제 그 문제된 캐릭터 그 노출도 쓸데없이 많은 캐릭터들을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저들이 이 게임을 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작이 꽤나 아직도 인기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냥 서든 어택이 총싸움 게임인데 이 게임에 비해서 2가 달라진 게 너무 없다. 그냥 그래픽만 조금 깨끗해지고 뭐 그냥 캐릭터로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유저들이 외면을 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절찬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블리자드사의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이 나오면서 게임성 논란에 엄청나게 휩싸였고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기에도 안 했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이게 이제 1차였어요. 근데 2차 사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김자연 성우의 그 티셔츠 사태인데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끊임없이 사건들이 물고 늘어졌죠. 먼저 정의당에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평을 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페미니즘의 피입자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노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 내외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탈당을 꽤 많이 했는데 양쪽으로 다 탈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예의 논평 때문에 탈당한 사람과 문예의 논평을 지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내와 외부와 지도부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탈당한 사람. 근데 사실 더 많은 쪽은 이제 그 문예의 논평에 반대해서 나간 사람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탈당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게임들에도 요즘에는 특히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모바일로 게임 시장이 되게 옮겨오다 보니까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임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카드를 모아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랄까 미션을 깨고 뭐 이런 게임인데 그 카드의 그림이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사람한테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막 수백 종, 수천 종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그 수주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맡은 걸 그려서 주면 그걸 게임에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게임에 그 그림을 그려서 줬던 나름 이제 유명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도 또 이제 티셔츠 인증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찾아가갖고 얘 그림 빼라 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림이 네 그리고 뭐 이제 웹툰계에서 불었던 그 메갈 이른바 친메갈 성향의 웹툰 작가들을 잘라라라고 하는 그걸 또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국가의 이름을 걸고 잘라라라고 외쳤던 어떤 예스컷 운동. 국가가 검열을 해라라고 네. 이야기하는. 방통심의의 검열을 우리는 적극 찬성한다 막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동들이 네, 단 한 번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화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가가 메갈이니까 방통심의에서 잘라라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그 머릿속에 도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갈은 여자 1배다라는 종류의 도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사인 절독 사태도 또 있었는데 사실 시사인 절독 사태가 넥슨 사태랑 완벽하게 좀 아기가 맞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사인 절독 사태도 결국에는 그 어떤 반메갈리아 전선의 일환이긴 했지만 시사인을 절독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사실은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예, 30, 40대 남성? 그러면 넥슨 사태랑 시사인 절도까지를 합치면 10대부터 40대까지를 방대하게 아우르는 반메갈 혹은 반여성 전선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지점은 이건데요. 이 넥슨, 그러니까 두 번째 넥슨 사태, 사실 첫 번째도 포함해서요. 사실은 그 불매운동을 조직하는 게 그동안에 그 여성들이 2015년 이후에 했던 활동들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특히 문화예술계의 주 소비자는 지금 압도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게임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던 거죠. 그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그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아이콘격인 여성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의 포즈가 이제 자기 엉덩이를 되게 의미 없이 강조하는 포즈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북미의 게이머들이 항의를 했어요. 쓸데없이 왜 저런 포즈를 지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당연히 그 게임을 한 남자 게이머들이 또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는데 어쨌든 그 포즈가 수정됐어요. 북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캐릭터가 삭제되긴 했지만 게임이 정작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은 또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매운동 조직이 게임계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게 재미있는 거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남성 게이머들의 이른바 역불매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큰 압력으로 이제 작동을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매운동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 운동이고 그 소비자 운동이라는 건 그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핵심적인 소비자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고 그게 이제 남성 게이머였던 거죠.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이 게임에서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게임 우리 딸은 마비노기 이런 거 열심히 했었는데 예, 마비노기 같은 경우가 온라인 게임 중에서 여성 유저가 엄청나게 많은 거의 유일한 게임일 거예요. 좀 특수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게임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다 남성 유저들을 예상하고 주 소비자층을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를 짜고 막 이렇게 되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면에서 다 그래요. 먼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을 좀 하는데요. 한 10조 정도 돼요. 게임 시장이. 10조요? 예, 한국 게임 시장이 10조 정도 되고 전체 콘텐츠 산업으로 보면 10분의 1이 게임이에요. 네. 크다. 큰 네, 거예요. 크죠. 그렇죠. 돈으로 따지니까 근데 큰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그 문화산업 수출액 기준으로 따지면요. 전체 수출의 56% 정도를 게임이 차지해요. 야. 이걸 또 수출도 해요. 이런 거를.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류라고 했을 때 네, 문화 콘텐츠, 한류, K-팝, 그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수출액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사실은 게임인 거네요. 게임이 절반이 넘는 거죠.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게 크다. 선생님. 네, 그렇죠. 게임이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게임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면요. 옛날하고 비해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6년 기준인데요. 전 국민의 67.9%가 게임을 이용해요. 그럼 70%란 말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70이었는데 올해 준 거예요. 15년에는 더 많았고요. 또 올해라 그랬네요, 제가. 네, 어쨌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제일 많아요. 60.2%고 이게 아마 중복일 텐데요. 그 중복 선택일 텐데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이 38.4% 정도. 근데 이제 성비로 보면은 남성의 73.8%가 게임을 해요. 그리고 여성의 61.9%가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10명 중에 7명, 여자는 10명 중에 6명이 게임을 하는 거죠. 진짜 높네요. 이거 전 연령대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면은 한 뭐 아까 말한 10대에서 40대로 본다면 거의 모든 남녀라고 봐도 네. 그냥 이제 연령하고 성별로 봤을 때는요. 30대 남자가 제일 많이 해요. 69.8%. 96.8%. 96이네. 네. 96.8%. 100%죠. 뭐 네. 병원에 아주 뭐 입원해 있거나 네. 뭐 빼면 그 다음이 20대 남성이고 96.2%고요. 10대 남성이 92.5%. 그 다음에 여성이 그 다음이고 30대 여성이 84.5%, 20대 여성 81.8, 10대 여성 76.7 이 순이에요. 쭉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40대로 넘어가면 거기부터는 50%대로 확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1, 2, 30대까지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여성들도 별로 적진 않은데. 네, 근데 지출액에서는 차이가 좀 나요. 아하. 그래서 평균 지출 금액을 보면요. 네. 남성이 여성의 2배가량 돼요.
돈을 쓰는 거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왜 책 얘기할 때도 정말로 책 아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반 정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에서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소비자가 워낙에 월등하게 돈을 많이 쓰고 남성 소비자들은 거의 돈을 안 쓴다라고 계산이 잡히는데 지금 게임에서는 2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이제 성비 차이를 감안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게임의 그 이용하는 행태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게임은 주로 이런 그 퍼즐이나 그런 간략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이제 남성들이 RPG나 뭐 그런 종류의 좀 코어하다 싶은 게임을 아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죄송한데 RPG는 또 뭐?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요. 그거를 네. RPG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매출로 따지면은 물론 이제 뭐 그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뭐 그런 게임이 여전히 높고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남녀가 다 같이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중요하게 과금을 하는 좀 거는 좀 남성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가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14년 기준으로 해서 그 여성 노동자의 성비가 2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대 1 정도의 비율인 거죠. 결국 그래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소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남성 주도적인 시장이고 문화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게임이나 기술, 컴퓨팅 기술 같은 게 되게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다라는 그 편견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여성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남자의 영역이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도 뭐 약간 여자가 이걸 할 리가 없어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남성성을 기반으로 한 제작에서부터 그 주 소비층까지가 네 선생님 이게 아까 게임 산업이 10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화 산업은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비교가 다른 그 문화 콘텐츠에서 이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거가 어떤지 규모가, 좀 저도 게임을 되게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영화 산업은 규모가 전체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게임과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화는 확실히 늙어가는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늙어가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 소비자층이 점점 나이대가 높아지고 있고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 국제 시장이라든지 명량 같은 콘텐츠가 1000만을 넘기면서 명량은 1700만까지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영화의 지갑을 여는 소비자층은 실버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진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영화 이렇게 가면 실제로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은 점점 떨어질 거고 사실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디지털 여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면 극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양 산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은 하거든요. 아니 다들 데이트 코스로 여전히 영화 보는 거가 일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데이트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도 해서 그러니까 게임은 지금 사실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정점을 쳐가고 있는 젊은 산업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재밌는 게 게임도 지금 되게 위기거든요.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맹렬해요. 그게 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측면인가? 기술 자본 전부 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꾸준하게 한국의 인력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노동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열악하죠. 예, 엄청나게 장시간 노동 과로하고 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회사에서 과로로 숨진 그 게임 산업 노동자가 있었잖아요. 네, 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업량을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당연하게 야근도 하고 뭐 밤을 계속 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리고 근데 막상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 심지어는 지금 받는 돈의 뭐 10배를 주겠다 이러고 데려간 경우도 많대요. 오죽하겠어요. 문화 창조하시면서 네. 돈이 다. 뭐 물론 그렇게 데려가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거를 흡수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역량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미 개발 역량도 중국에 밀린다라는 평이 되게 커요. 한국 게임 시장의 미래, 게임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게임만이 아니라 그 올해 이제 그 경제 전망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동안 사실 그 2000년 이후로 한국 경제가 잠시 숨을 쉴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처럼 우리의 그 수출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모든 면에서 격차를 다 지금은 따라잡고 한편은 이제 중국도 그렇게 가열차게 했었던 자본주의화가 벽에 붙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둔화될 거고 이제 명백하게. 그러면 제2의 IMF가 터질 거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것도 한 1, 2년 된 이야기라서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러한 뭐 노동 환경을 좋게 하거나 뭔가 이 분배 정책을 좀 써야 했던 것들이 이제 안 되면서 다 이렇게 중국에게 이제 따라잡히는. 근데 게임도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네. 아, 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성 운동,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은 좀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정책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운동이 되게 힘을 가졌었던 건데 2015년, 16년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저한테 제일 꽂힌 건 뭐냐면 역불매란 말이 있거든요. 불매 운동, 역불매 운동. 그래서 실제로는 불매라고 하는 소비자로서의 운동이 우리들만의 방법론이 아니고 어떤 산업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못 발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불매를 넘어서는 소비자 운동 이외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 방법론을 좀 고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 혹은 불매 운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이것의 소비자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의 주체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면 뭐냐면 증명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증명할 수 없는 곳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저도 계속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은요. 게임하고 여성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게임 안에서 여성 재현의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 유저 어쨌든 그 게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의 문제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재현의 측면인데요. 정말 그 문제가 많았죠. 문제라기보단 너무 천편일률적이었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모습이 대체로 젊고 이제 육감적인 미모의 여성이 노출도 높은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남자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 시장의 이런 경향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런 재현을 좀 지향하자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여성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자라는 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체형의 여성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그 어떤 전략을 쓰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오버워치에서 이제 그 팬 서비스로 내놓는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따르면 이제 그 마스코트 격인 캐릭터 여성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이제 레즈비언 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섹슈얼리티도 다루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한국 게이머들이 그래서 그 북미 게임들에서 이제 여성의 얼굴이나 모습을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이 볼 땐 못생겼다, 너무 세게 생겼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고야. 네. 사실 근데 저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임은 슈퍼마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이 막
버섯을 사면서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게임인데 결국은 여자는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또 그 용한테 잡혀갖고 앉아 있고 얘는 물론 육감적인 공주는 아니지만 슈퍼마리오가 끝까지 가서 구해내면 결국은 그 뭐랄까 미션을 컴플리트한 남성 캐릭터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로서의 공주인 거죠. 굉장히 전형적이죠. 전형적이고 진보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슈퍼마리오는 거의 모든 게임의 원형 같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메가히트했던 게임이고 그러니까 일본식 어떤 게임 서사의 가장 코어 같은 거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코어인 서사. 납치된 공주를 구한다라는. 그래서 그 게임 이제 내의 여성 묘사는 이제 아까 뭐 서든어택 2 얘기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직 아시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아권은 근데 여기도 조만간 대세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은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가 여성들이 이 게임에 많이 유입이 돼서 소비자층이 좀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또 그건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일단 그 게임 개발 인력 중에 여성의 비율이 아마 여기보다 높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팀장급이나 어쨌든 그 프로듀서 총괄 뭐 이런 급에도 여성들이 종종 보이고 유저로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발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 변화가 이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변화가 오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한국도 어쨌든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 변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말씀드릴 사건인데. 네네. 근데 한편 근데 또 북미가 그렇게 또 뭐 그런 또 뭐 그런 건 아닌 게요. 이제 북미판 넥슨 사태가 있었어요. 게이머 게이트라는 사태인데 이제 인디 개발자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울증을 주제로 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게임 중에 이제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런 가벼운 재미가 아니라 좀 약간 무겁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약간 좀 사회적인 게임 같은 것들이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주제로 한 게임을 만들어 갖고 이제 했는데 그게 그 스팀이라는 게임 그 배포 서비스에 올라가고 근데 그러려면 또 이제 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라이트라는 걸 받아야지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받아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게임 웹진들에서 평가가 좋게 나왔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그 사람의 전 남자친구가 제가 게임 개발자의 전 남자친구가요. 예. 그걸 위해서 5명의 유력한 그 게임계 인사와 잤다라고 그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형적이네요. 네, 정말 전형적인데요. 근데 그것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래서 게임계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게임 웹진이나 이런 데는 다 초토화된 건 당연하고요.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유력 매체들까지 다 참전하는 어떤 양상이 됐는데 그래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아수라장이 진짜 펼쳐졌고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뭐 그런 성희롱, 성폭력, 뭐 이렇게 협박 막 계속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적 없다. 근데 이 게이머 게이터라고 부르는 이 남성 게이머들은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옳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제 뭐 게임 웹진들이 자기랑 친한 게임 개발자들을 밀어주는 관행에 대한 뭐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똑같잖아요. 아유 정말 지겹다. 네. 실제로는 여성 게임 개발자가 5명의 남자랑 자면서 자기의 섹슈얼리티를 팔아 쉽게 말하자면 성공했다라는 거에 가장 분노했었으면서 그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어머 아니야 우리는 게임판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쩜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잘하세요. 너무 흔하고 친근한 얘기라서요. 너무 친근해요. 맞아. 승진했을 때도 너는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발언하는. 북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구리라는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오버워치를 하는 프로게이머인데 1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를 했는데
진 이 팀이 그러니까 이건 팀전이라서 5대5로 하거든요. 근데 상대 팀이 졌어요. 졌는데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 제기 자체는 약간 그럴 법했다라는 정황이 조금 있어요. 게임 영상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오버워치도 총싸움 게임이니까 조준을 해서 쏴야 되는데 그 조준하는 영상이 너무 이렇게 무슨 컴퓨터처럼 딱딱딱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핵이 아니냐. 이제 핵이라는 게 해킹 프로그램.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할 때 어떤 유저한테 유리하게 조작을 해주는 해킹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불법인데 사기인 거죠. 네, 그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개구리라는 10대 여성 게이머가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상대방을 이제 박살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블리자드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근데 거기서 그냥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뭐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핵을 안 썼으면 내가 뭐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남초 게임 커뮤니티들에서는 또 뭐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뭐 여고생, 그다음에 뭐 이제 외모 비하, 뭐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일단 공식 조사 결과 해킹 프로그램 사용되지 않았다 나왔고 근데 개구리라는 프로게이머가 그래서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해서 인증을 했어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근데 엄청 잘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다들 이제 개구리에 대한 더 이상의 뭐 그런 건 없는데 어쨌거나 이게 여성에 대한 편견이 되게 겹겹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게임을 그렇죠.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뭐 잘하면 분명히 사기를 뭐 쳤을 거다. 누구랑 잤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 지겨운 편견들이 게임계에서 더 사실은 있는 거죠. 사실은 게임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재미 있으려고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남자들한테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게임을 잘한다는 게 옛날에 당구를 잘 친다 혹은 축구를 잘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유상이에요. 또래 집단 안에서 어쨌든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게임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보편화된 현상인데 98년 이전과 다르게 98년 이후에는 너 스타크래프트 잘하냐가 굉장히 이제 남자들끼리 인증 수단. 네, 제가 아까 이제 30살에 군대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소에 갔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이제 요즘에 오버워치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롤인 거죠. 네, 롤을 이제 등급을 나눠요. 잘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플래티넘이고 챌린저 플래티넘 그다음에 뭐 다이아 골드 이렇게 가는데 다이아만 해도 10%가 안 되거든요. 전체 게이머에. 예. 네. 근데 자기가 다이아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모이면 계속 게임 얘기만 하고 그 훈련소나 뭐 군대에서 뭐 나가서 외박을 나가서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게임에 돈들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좀 또래 집단 안에서의 어떤 대표놀이의 위상을 사실은 게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죠. 사실은 축구만 해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사람 모아야 되고 공터 구해야 되고 막 장비 챙겨야 되고 근데 게임만 해도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PC방에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들이 지금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 게이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Don't touch the game 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텍사스의 그런 모토 같은 건드리지 마 게임을. 여기는 나의 영역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으니까 사실 그 전통이라봤자 뭐 게임이 생긴 지 뭐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얼마 안 됐는데 한 30년 길게 봐야 30-40년 된 건데 근데 게임하면 전투 뭐 이런 거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남성성들을 과시하고 막 연합해서 적을 무찌르고 뭔가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영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옮긴 게 게임인 것 같은. 근데 막상 최초의 게임을 보면요, 이제 퐁이라는 게임이 세계 최초의 게임인데 약간
그 에어하키 같은 게임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유명했던 게임 중에는 그 말씀하신 전쟁 대리전을 치르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을 봐도 뭐 퍼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호 협력을 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경쟁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제약 없고 큰 피해를 안 받으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대리전의 대리전 같은 양상의 지점이 있죠. 축구도 전쟁의 대리라고 하는데 그 축구 게임을 하면 이제 완전히 대리전의 대리전이 되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의 그런 그 과민 반응인 건 아닌 게 게임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 일관으로 있었어요. 그동안에 진흥책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셧다운제 같은 비합리적인 제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게임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정부에서 여가부가 물론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느 정도 맡고 있고 뭐 한데 어쨌든 이제 딱 타겟으로 청소년이 네. 여가부 살아야 청소년 업무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가족부 산하로 청소년 문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셧다운제가 여가부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옛날에 그 이른바 그 여성단체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YWCA에서 뭐 조리퐁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는지 뭐 테트리스가 선정적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괴담들이 아직까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반발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게임도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매체고 어떤 뭐 재현도 하고 현실에 대한 묘사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논의도 전부 다 지금 검열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하려는 쪽의 반응도 굉장히 정부 측의 대응도 잘못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쪽의 대응도 너무 이제 과민하게 나가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여성에 대한 이제 남성들의 편견 중에 하나가 게임을 금지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자로서의 어머니가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는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여가부와 그다음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제 한심하게 쳐다보는 부인과 애인 같은 게임을 금지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특히나 이제 10대, 20대한테서 볼 수 있는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반감 중에서 상당 부분,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여가부를 싫어한다라는 것 중에서는 이 게임 규제와 관련된 어떤 와전된 팩트와 진짜가 뒤섞여 있는 이상한 종류의 음모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것들이 그러니까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방사. 지금도 하지 않아요? 네. 요즘에는 못 봤는데 시즌 2까지 하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그 SBS인가 안녕하세요라고 왜 집안 문제 있어가지고 경찰서나 병원으로 가야 될 문제를 방송국으로 갖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동엽이랑 컬투랑 이영자가 나와서 하는. 근데 그 프로그램들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사연이 무엇이냐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만 직시하라고 얘기하고 돈 벌어 와라고 막 잔소리하는 방해자로서의 여성, 아내, 어머니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막 게임방 만들고 싶은데 와이프가 막 되게 뭐랄까 그 소크라테스의 악처 같은 이미지로 등장해서 못하게 하는 걸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사치이거나 폄하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남성들은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반면에 남성들이 어떤 이상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존중받아야 되고 이 필요한 세계로부터 약간 도망갈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이라는 사실은 20세기 초의 어떤 페미니즘의 이슈가 의제가 남성 버전으로 전환된 것 같거든요. 나만의 방. 근데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여자들. 뭐 약간 이런 이미지들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밀레니엄 이후의 남성성이라는 건 이제 제가 보기로는 그 이전과 다른 점은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강자의 시선에서 이제 뭐 저런 것들의 말을 들어 뭐 이런 거였다면 내가 너보다 사실은 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남성성인데 그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최초로 남성이 자신을 피해자와 소수자화 하면서 공동체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그 남성연대였잖아요. 고 성재기 씨가 있었었던 그런 단체가 나올 수 있었던 흐름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그렇게 되게 얘기하니까. 세련된 버전이 뭐였냐면 김정훈 씨라고 심리학자 있었거든요. 알아요. 머리 이렇게 파마하신 분. 네. 그분이 다 가지고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시대의 피곤한 남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취미를 가져야 된다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김정훈 씨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물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 찾아가요. 뭐 정계에 있거나 뭐 경제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랑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런 말을 쓰거든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공하는 게 남성성의 어떤 승리, 인정 이런 건데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성공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나는 것에서는 진보적일 것처럼 보이나 아름다운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 김정훈 씨 논의 같은 경우는 기기울 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인데 염려가 됐었던 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등장했었던 어떤 남성 운동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피해자로 쓰는 그 흐름의 여러 가지 층이들이 있을 때 가장 세련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획일화된 남성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렇게 다시 이제 그 게임 안에서는 그러한 남성성을 도리어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되게 좀 모순적이죠. 재밌는 지점은 그런 건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지점들이 이제 그런 남성성의 변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2000년대 버전의 어떤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뭐 취미생활 하는 것 인정해 주는데 뭐 그 중에 어떤 취미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여성들이 어떤 그런 가정주부가 되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주부가 되면서 어떤 가정을 경영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주체가 됐을 때에 그런 뭐 남편의 취미 혹은 자기 자녀의 취미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 대상으로 관리 삼는 대상으로 삼는 방식의 어떤 그 가정 내의 어떤 그런 체계가 이제 200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네, 이후에 그런 중산층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중산층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뭐랄까요 잡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이제 이야기는 포르노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더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훈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여성 혐오의 문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땐 사실은 이런 핵가족 구조, 친족 구조라고 하는 것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 육아를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양한 성별의 파트너가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가족 안에서도 어떻게 훈육을 뭐 남성 파트너와 여성 파트너 뭐랄까 보호자들이 나눠서 할 것인가. 그래서 마치 이것이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형태로 훈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게 그러니까 구성되도록 하는 방식도 좀 고민돼야 되겠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그건 뭐 중산층이든 아니든 뭐 다 이 좋은 학벌 그런 다시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자기 자녀 세대가 그러한 불안 이제 이런 거가 가장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훈육자로서의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들, 저항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얘기를 이어가면 정말 끝도 없는 문제라서요. 네. 자르고.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